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까지 해서 입문 강의를 다 끝냈고요. 방금 편집을 다 마치고 대련 팀한테 넘기고 지금 나왔습니다. 2시간 있다가 또 강의 시작이거든요. 이건 제 수업, 먹고 살기 위한 수업 시작인데 이제 새벽 1시까지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지도 하나 사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나 이 대련 역사를 다룬 책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하나 사고 그럴 생각으로 지금 서점에 가는 건데 갈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또 워낙 짧고 여기는 또 뭐 6시부터 차가 어마막히거든요. 그 전에는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안 나가면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나왔어요. 어제는 강의까지 다 찍고 나니까 여기부터 꽉 막혀가지고 숨이 잘 안 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4일째 체한 상태예요. 계속 설사하고 이제 이틀은 토하고 그랬어요. 첫날은 길거리 음식을 잘못 먹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몸이. 근데 어떡해요. 강의는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 한국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야 돼서 한국 들어가기 전에 대련 지점에서 뭔가 판매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뭐를 주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올해 120개 정도의 강의를 찍어서 대련 지점에 주고 중국 대륙 대상으로 판매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재투자하고 교재 팔고 강의 팔고 그거 가지고서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주고 나서 하나 이제 강의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 혼자 강의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고 상세 페이지 제가 설명 다 알고 막 이러려니까 이제 죽어버리겠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씩 하면 괜찮아요. 강의만 찍거나 편집만 하거나 상세 페이지만 만들거나 아니면 업무 분장만 하거나 연도별 계획을 세우거나 그 중에 하나씩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이 짧은 시간에 하니까 이제 탈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게 제 이 마음에 이제 그렇게 성이 안 차서 이제 저는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회사에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일하시는 게 좀 편한 길이 아닌가.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맨날 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뭐 보람이 있습니다. 상태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회사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 성장하는 속도가 뭐 한 달에 10씩 는다. 그러면 근데 이걸 제가 하잖아요. 내 사업을 내가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팀원으로 같이 하면 한 달에 한 70씩 크는 느낌이에요. 한 달 전에 저와 또 한 달 후에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완전 다른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기 한 달에 있으니까 대련 말도 이제 들려요. 한 달 전에 왔을 때 잘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어요. 중국어를 그렇게나 오래 배웠고 계속 전화 중국어를 놓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리냐? 그랬는데 한 달 있으니까 들리네요. 서점에 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싱하이 광장에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련에 오면 여기로 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왜 오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길래?
건물 큰 거? 뭐가 있길래 여기로 오지? 잠깐만. 4시. 뭘 좀 먹어볼까? 这张面香素脆。等一下，家常菜。건물들은 엄청 많거든요? 이 나가 있네. 저 안에 들어가면 서점이 있나? 밥을 먹고 가볼까? 잠깐 여기 뭐가 있길래 외국인들이 여기 온다는 거지? 이거. 장거리 뛸 때 저걸 타나봐요. 제가 떠샤미엔 먹고 나오다가 왜 싱하이 광장에 가라고 했는지 발견했거든요.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미니들은 엄청 좋아하겠네요. 연달리는 사람도 있고 길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고 손잡고 걷는 연인도 있고. 렌즈를 끼고 왔더니 이거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서 감당이 안 되네. 리신숑 이 선생 국수집이 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수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상해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상해에 있을 땐 저게 노란색 그 배경의 이 선생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하긴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니까 바뀔 만도 하지. 건물 잠깐 보여드릴까요? 뒤쪽에는 다 이렇게 높은 건물들 있습니다. 여기 대련이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되게 높고 현대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도 외국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서 일하는 그 대련 시민들이 많습니다. 숨 시려. 한국 지금 몇 도인가요? 바람까지 부니까 이거 걸어도 끝이 안 나오네 이거. 지금 카메라에선 별로 안 멀어 보이죠? 이거 실제로 봐봐요. 엄청 멀어요. 저 끝에서 끝까지. 건물풍 진짜. 재밌네 건물들이. 저 뒤는 바다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서 대련은 해산물이 좀 유명하대요. 여기는 해산물이 싸고요. 근데 일단 여기는 먹을 게 다 싸요. 여러분 그 도상면, 떠샤미엔 도상면 한국에서 얼마예요? 8,000~9,000원? 이제 10,000원 넘죠? 여기 2,800원이면 먹어요. 여기에서의 어지간한 음식은 다 한국 돈 3,000원이면 다 먹습니다. 싸게 먹으려면은 그냥 1,800원에 먹어요. 저는 보통 이제 1,800원 한국 돈으로 1,800원, 2,000원짜리 밥을 먹거든요. 제가 상해에서 10년 전에 상해에서 일할 때의 그런 가격이랑 비슷해요. 근데 상해는 또 그 물가랑이 또 엄청 비싸죠. 여기는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진짜 많이 주면 만 원이 지금 한국 돈으로 184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돈이면 10,000원이면은 근데 여기서 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련에서는. 여기는 물가가 그렇고요.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선 도시이면 번화가이고 2선 도시이면 그보다 조금 외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2선이나 3선으로 이제 내려가면 물가가 더 싸죠. 먹을 것도 더 싸고 집값도 더 싸고 그 대신에 월급도 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한테 제가 한 세보니까 베트남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7통 정도? 7통 정도 메일을 받았어요.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는 게 어떤지, 해외에서 한국 강사를 하고 싶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몇 번이나 직접 1대1로 메일을 드리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의 괜찮은 개인적 데이터가 쌓였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개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로 인해, 어줍지 않게 하는 말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어떤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7통 정도가 쌓이니까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질문들이.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냐,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냐, 그걸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한국어 강사로서는 사실은 영어가 됐든 그 현지어가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업할 때 그 현지어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면 저는 학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 한국어로도 강의를 하고 현지어로도 강의를 해서 그 외국인이 현지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한국인이 그 현지어로 한국어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우세점을 잡으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현지 대학으로 들어가시면 한국어 써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한국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애들이 뭐 떠듬떠듬 그 현지어 하는 한국인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그 수업에 들어갔겠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할 수 있는 한국어 강사이니까 뽑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어민이라서 뽑은 거예요. 자격이 있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뽑은 거고, 수업을 한국어로 해주길 원합니다.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본인의 수업 퀄리티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건 이제 기본값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한국 강사하는데 영어를 배울까요? 현지어를 배울까요? 하는 건 이제 완전히 본인 자유입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수업할 때 이제 현지어 쓸까봐 또는 영어 쓸까봐 그걸 걱정하시는가 본데,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목표어라고 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되었든 중국인이 되었든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목표어가 한국어죠. 목표어를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돼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냐, 뭐 베트남어를 배우냐, 영어를 배우냐, 그거는 정말 본인 자유입니다. 이제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하려면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뭐 있을 수 있는 사고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미리 안 해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편하려고, 사기 안 당하려고. 근데 해외에서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세요?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 단톡방 그 오픈 채팅이라고 하죠. 오픈 채팅에서 그 베트남 사기 범죄 피해방, 뭐 호치민 사기 범죄 피해방, 하노이 사기 범죄 피해방을 쳐서 검색해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만 계셔도 어떤 유형의 사기들이 올라오고 어떤 유형의 범죄 피해, 얼마만큼의 금액 규모가 피해를 입는지를 다 소상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지 같은 일들로 사기를 많이 치는구나, 이런 거를 진짜 그냥 뭐 지금 한국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렇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동남아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냐. 이게 동남아라고 하면 사실은 범위가 넓거든요. 저는 태국하고 베트남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태국은 제가 너무 오래전에 가봤으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어 강사로 베트남에서 오래 살 거다 하시면 박사까지 따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세점을 가지고서 사실 거라면.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다, 70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석사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자격증만 있어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한 40대, 50대이고 한국어 교사로 쭉 살 거다, 베트남에서. 그럼 박사까지 따고 오십시오.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러니까 대학들이 승급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감사 세게 받거든요, 학교도. 왜냐하면은 지금은 많은 베트남 학교들이 대학원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학원이 거의 다 있죠. 4년제 대학이면. 베트남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제 교수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대학만 나와도 대학 교수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석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는 현지에서 석사를 밟고 싶어 해요. 그럼 어때요? 교수는 당연히 박사 나와야죠. 그리고 학교가 승급을 하고 싶으면 그 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3명 이상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없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대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베트남에서 괜찮은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비자를 받으면서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있고 싶다. 박사 학위가 있는 게 좋습니다. 10년 이상 있을 거다. 더군다나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외정대도 박사 학위가 있기를 바랐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박사 있는 사람이 워낙에 몇 명 없었고, 3명? 2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석사, 박사 과정들을 개설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학교도. 그런데 베트남 교육부에서 교수가 박사가 아니면 대학원 인가를 당연히 안 내주겠죠. 그래서 자꾸 교수들한테 이제 박사를 밟으라고 하고, 현지에 있는 교수들도 박사과정 하러 다시 한국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베트남 떠나올 때도 3명이 다시 박사 받으러 한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만 가지고서 내가 동남아에서 뭐 편히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힘드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따와야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가 점수 승급할 때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사를 했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특히 정교수가 되면 한 학기에 이제 컨퍼런스 두 개 나가서 논문 발표해서 논문 점수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논문 점수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구 논문을 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발표문만 실어도 점수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렇겠죠. 한국에는 KCI나 SCI를 등재해야 되는 것처럼 베트남도 이제 베트남에 있는 학술지 기관에 정식으로 등재를 해야지만이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뀔 겁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때요? 논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논문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등재하는 곳에 많이 내보고 까여보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빨리 박사만 받아가지고 가면 이제 교수 돼서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사로 대학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FM대로 박사 밟고 부단히 논문도 써보고 까여보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갖춰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대우받고 거기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런 상태일 거다. 그런데 자격증만 가지고 가면 저 좀 써주세요. 선생님 혹시 자리 없습니까? 주변 한국 사람들한테든 대학 관계자한테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저 강의 이번 학기 하나만 주세요 뭐 그러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살기 힘들어서 베트남에서 살려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본인 자유죠. 본인 자유예요. 그거 아니 자기가 살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한국인인데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인 사람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 20년 전에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베트남이 얼마나 더 쌌겠어요. 그죠? 그때는 한국에서 그냥 조금 어지간히 먹고 살아도 베트남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베트남도 물가가 오르고 그런데 딱히 일자리는 없고 돈은 떨어지고 베트남에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됐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도 한국과는 이제 물가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이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찼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살아도 괜찮다, 베트남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의 돈은 나한테 있다, 그럼 그건 본인 자유죠. 근데 내가 지금 30대다 40대다 20대다 근데 한국 너무 살기 빡빡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베트남 가서 앞으로 평생 살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얼마만큼 내다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하려고, 그리고 혹은 스펙을 쌓으려고, 혹은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에서 베트남에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거면 좋죠. 근데 이제 막연하게 동남아가 살기 좋다고 하니까 내 베트남 가서 한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는 거라면 이제 뭐 재정적인 것부터 해서 얼마나 있을 건지,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쯤에는 이 세계 정세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하고, 이제 베트남에서의 임금과 생활 수준과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과 임금은 워낙 또 격차가 나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돈이 겁나 많아. 어마하게 많아. 아이씨, 그럼 뭐 미국에서 살든 베트남에 살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살고 싶은 데서 살면 되지.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춥네요. 추워요. 싱하이 광장이었습니다.